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25일 향년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인류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안 변하면. 혁신 리더십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했던 고 이건희 회장. 하지만 고인이 남긴 명과 암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와 함께 막대한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를 다루는 언론에 대해서 변상욱의 눈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뿐만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한 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격전지가 된 오늘 국감 내용과 함께 공수처 출범 등 여야 현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최인호 수석 대변인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제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랫사람한테는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경영권과 재산 상속 문제가 관심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오늘 온갖 문제연구소는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을 세 가지 테마로 접근해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그리고 김기태 변호사와 함께 이건희 회장이 남긴 의미와 숙제들에 대해서 2부부터 방송 끝까지 다뤄봅니다. 10월 26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였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78세 일기로 타계했는데 네. 우리나라 주식갑부 1인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면서 상속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상속세만 10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만 10조라니까 야 남한테 10조를 내주려면 얼마나 참 속이 타겠나. 까맣게 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기록을 보니까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올 때 그때 경영권 가치를 11조 5천억이라고 잡았거든요. 예. 11조 5천억. 그때 그럼 세금을 얼마 냈냐. 180억 냈어요. 181억. 우리가 알고 있기로 상속세는 한 50% 정도 되는데. 네. 근데 그때는 이걸 공익법인을 이용해서 공익법인으로 삼성의 재산이 휙 건너가고 네, 거기서 이제 뭐 과세를 갖다 안 받고 그냥 처리한 다음에 또 나중에 거기서 또 뭔가를 갖다 다시 활용을 했겠지만 아무튼 공익법인을 이용한 방법으로 해서 11조 5천억 가치를 180억 세금 내고 이제 그냥 했고 이건희 회장한테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제 넘어갈 때는 맨 처음에 돈으로 따지면 한 60억, 61억 정도. 그 세금은 한 16억. 간단하게 냈어요. 뭐 전환사채 발행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 이제 60억이 종잣돈이 돼서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을 또 억지로 먼저 합병시키고 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딱 완성이 됐는데 아버지보다 더 적게 냈네요. 이제 아버지가 떠나실 때 그럼 과연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런데 주식으로 보면은 뭐 지금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나온 걸로 그대로 보면 삼성전자, 물산, SDS, 삼성생명까지 쭉 해서 18조 2천억 정도. 그래서 현행법상 이제 10조 50%에다가 부가 할증이 붙죠. 왜냐하면은
제가 제 아들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삼성전자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사람한테 삼성전자의 주식을 주면 할증이 붙습니다. 특수관계인이니까. 뭐 플러스해서. 그렇죠. 예, 프리미엄 할증이 붙습니다. 예. 그래서 10억. 예, 그래서 18조인데 10조. 상속세가 10조인데 지금 18조라고 추산하는 것은 주식만 갖고 한 그렇죠. 거고. 뭐 다른 재산들이 많은데 삼성의 경영권에 워낙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것들만 지금 따지고 있는 뭐 거죠. 다른 재산 부동산이라든가 현금 보유라든가 뭐 또 차명계좌라든가 차명계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 다 하면 더 강할 수 있는데 어쨌든 10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가 절반 정도 이게 너무 외국과 비교해도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예. 우리 언론들이 벌써부터 상속세 이렇게 높아서야 뭐 기업들이 기업할 마음이 나겠나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조정을 하자는 여론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55%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OECD 회원국 중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높은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상속세라고 하는 것의 성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만약에 상속세를 걷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돈은 사실은 그 집안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밖으로 절대 안 나가지 않습니다. 이름표만 계속 바꿔 달면서 그 집안에서 머물게 되죠. 그럴 경우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되냐면 몇몇 집안이 다 그 나라의 재산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건 고세율로 매겨서 빼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것을 포괄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상속세를 거둘 것은 이거만 거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외에는 못 거두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이득이 넘어가면 무조건 다 세금을 거둬야 된다. 상속증여세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한 포괄주의가 아니고 부분 포괄주의로 돼 있고 열거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만 받는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조금 더 보완해서 부분적인 포괄주의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약한 거죠. 상속세를 매기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약한 겁니다. 두 번째, 보유세하고 소득세를 더 미리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아두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 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0조라고 하는 큰 X만 보시고 너무 뜯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죠. 그 언론에서 상속세가 최고 50%다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러면 내가 우리 뭐 아들이나 딸한테 줄 때도 그렇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국민은 상속세 자체를 거의 안 내실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30억 초과일 때 50%인데 그렇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공제하고 30억 초과니까. 예를 들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가업공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일단 기본공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부모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는 거는 또 해당 사항이 없고 그 집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글쎄 우리나라 인구 중에 부자야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만 상속세가 해당되지 나머지 상속세 해당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50%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전혀 그럴 생각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적산 기업이라고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그 일본이 남기고 간 뭐 공장, 뭐 자재,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어떻게 보면 얻어가지고 그걸로 키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세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왜 이제 문제가 됐냐면 일본 사람들이 놓고서 도망친 수많은 재산들을 정부가 걷어들이는데 걷어들여봤자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싸게 그게 이제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 때 계속 행해진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수탈해서 국가에 자산이 별로 없는데 세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죠. 그럼 정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950년에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상속세법을 도입합니다. 그때 상속세율이 얼마냐면은 최고세율이 90%입니다. 왜냐하면 해방 직후에 행정력이 없어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세금을 얼마를 갖고 와야 될지를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무서원들이 몇 명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원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인데 세원이 마지막에 딱 포착되는 게 뭐냐면 사망하면서 상속 남길 때는
세원이 포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득세, 재산세를 많이 못 거두다가 사망할 때 상속세에서 왕창 평생치를 한꺼번에 거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적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걸 가지고 정부가 특혜를 베풀어서 그걸로 재산을 모았으면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을 다시 해야지 그걸 개인의 재산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를 합쳐서 90% 세율이 매겨진 거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상속세가 만약에 없다면 한 집안에서 계속 또 돈이 도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 자본이라는 걸 독식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해외 다른 나라들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다면서요?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라고 기사에 나는 거는 가짜 뉴스 아닌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한 13개 정도 됩니다. 애당초 없었던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있다가 없앤 나라들도 있고 이런 나라는 뭐가 있냐면 자본이득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이제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이 예를 들면 10억을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남겨줬다. 그러면 상속세가 바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갖고 있으라 합니다. 또 공장 같은 게 넘겨졌다. 그러면 공장을 그 목적에 맞게 계속 돌리는 한은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공장을 누구한테 팔 때 양도소득세가 확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식을 넘겨받았는데 주식에 배당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갖고 있으면 상속세는 안 내고 갖고만 있으라 합니다. 그럼 배당금이 나오죠. 1년에 한 번씩 뭐 분기마다 한 번씩. 그때 상속세율이 아닌 배당금에 대한 자본 이득세가 얼마냐면 70%입니다. 프랑스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식을 10억 원어치 받으면 세금 내 이러는 게 아니고 갖고 있어도 좋아. 팔 때만 내면 돼. 그 대신 중간중간에 계속 배당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70% 80% 세금을 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니까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린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상속의 문제는 뭐 과거처럼 예를 들면 뭐 우리 아버지 세대는 뭐 상속을 받을 돈이 없으니까는 근데 요즘은 다 조금씩이라도 집안채라도 있으니까 그걸로 뭐 가정 불화도 생기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말하는 상속세는 그런 분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의 상속세가 가장 이제 흥미로운 상속세 제도인데 1961년부터 67년까지는 30%를 내려줬어요. 90%에서 점점점 내려와서. 그래서 기업하기 나름대로 좋고 빨리 산업화를 이끌려니까 재벌이 되고 싶어하는 기업군들에게 상속세를 확 줄여주고 법인세도 줄여주고 막 세금을 줄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다시. 그러다가 67년이 지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기업, 재벌 기업으로 모습을 갖춰가더니 변호사, 세무사들을 이용해서 다른 주머니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차명 계좌로 돈을 꼬불치기 시작한다고 흔히 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그 1975년부터는 74년쯤부터는 상속세율이 얼마가 되냐면 75%로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엄청난 금융 특혜와 산업 특혜를 줘서 재벌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거기에서 나온 걸 가족들 주머니에 나눠서 채워 넣는다? 그건 안 된다. 사회로 다시 갖고 와라 그래서 박정희 정부도 75%였습니다. 근데 요새 어떤 사람들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니까 상속세율이 50%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번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판이 또 이재용 부회장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이 전 회장의 별세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면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거는 한참 지켜봐야지. 사실 진짜 핵심은 지금 세금이 아니라 재판인 거죠. 그렇죠. 최대 주주가 이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바뀌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3개월 내로 대주주 변경 승인도 받고 최대 주주 자격 심사 필요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금융 관련 법령 위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건데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긴다면은 그룹의 지배 구조가 지금 상태로 쭉 유지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지배구조가 많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다른 자녀들한테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입니까? 결국은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지배하느냐의 이제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삼성이라고 하는 큰 그늘 속에 있는 여러 개의 회사들이 서로의 지분을 또 나눠 갖고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병철 회장부터 해서 이건희 회장, 이제 이재용 회장 3대째 경영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천명을 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럼 뭐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고 아마 자녀들은 뭐 주식만 보유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당을 받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뭐 외국의 보고서 어떤 게 보면 4세대나 5세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기업이 망할 확률이 많아진다. 뭐 이런 보고서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삼성으로 보는 상속에 담겨 있는 사회적 의미,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더 이상 또 상속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이건희 회장의 삼성 시대는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논쟁을 불러온 것은 분명합니다. 전방위적인 뇌물, 정치자금 제공, 정경유착, 세금 없이 부를 세습하는 문제, 그다음에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노조 설립 방해와 무노조 경영.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한국 사회의 지배 세력의 지배 질서 내지는 지배 규칙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삼성의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얽혀 돌아가고 거기에 언론은 말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삼성이 사회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준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글로벌 기준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편법을 써왔던 것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짐으로 한꺼번에 다 넘어가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의 것들 청산하면서 글로벌 기준에 다시 맞춰야 되고 무거운 짐을 이제 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적은 지분을 가지고 거대한 그룹을 편법으로 운영해온,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기반은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국가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면서 가능했던 건데 그것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어떻게 바로잡는가, 뜯어 고치는가 또는 내놓을 것을 내놓는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라고 통보한 날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변호사와 이현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최인호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 들어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반갑습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데 국감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총평 어떻습니까? 네, 저희 당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아서 처음에 목표로 했던 민생국감, 정책국감에 나름 충실히 했다. 또 야당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나름 방어를 했고요. 또 정부나 공공기관들에서 야당 의원보다는 여당 의원이 오히려 더 매섭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나름 열심히 했던 국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만 우리 국민의힘 등 야당이 너무 그 정쟁성 국감 또 특검 주장만 하는 이런 그 무기력한 국감, 무대책적인 국감 이런 것을 주도했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론의 평가도 전반적으로 이 국정감사는 원래 그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여당이 너무 뭐 증인 채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협조를 안 해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증인 채택은 뭐 할 분들은 나름 많이 했고요. 실제 또 야당에서 채택한 증인들이 나왔는데도 뭔가 뚜렷한 뭐 야당이 평소에 주장했던 그 의혹에 대해서 실체로 드러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야당의 주장들이 좀 무책임했느냐 하는 것이 많이 드러났죠.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보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라라고 한 날이 오늘이고 또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에 임정혁 이현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이 두 사람 내정에 대해서 민주당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그 이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추천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아니 공수처가 위원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서 과연 공수처장의 임명에 충실하겠느냐.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는 분이 처장 추천을 한다는 것 자체도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변호사가 대표적인 보수 우파 쪽 성향을 갖고 있는 변호사고 그 문제는 비토권을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고 근데 공수처는 7월에 이미 시행됐는데 10월 11월 돼서 아직 출범 못하는 상황인데 넘어서고 있죠. 그러면 두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 비토권을 행사하면 결국은 올해 안에 못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현 변호사님이 공수처는 위헌기관이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 처장 추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무한정 공수처 출범이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을 왜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느냐. 그것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다. 저희들은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의 추천은 국민의힘의 꼼수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실제 추천위원회 활동을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높은 그런 분을 왜 추천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절차적으로 만일 내일 국민의힘 쪽에서 원내대표 쪽에서 명단을 제출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즉각 가동되는 겁니까? 네, 국회의장님이 소집을 하죠. 그래서 추천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중에 바로 추천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또 이번 주말부터라도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그 의원님께서 우려한 대로 계속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그래서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수 비토권이라는 것은 공수처장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임명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보장된 것이거든요. 공수처 자체의 출범을 막으라고 소수 비토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의 공수처장 추천에는 충실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공수처 출범 자체를 가로막는다면은 법 취지를 악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많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패키지안 있지 않습니까? 그 공수처 받아줄 테니까 대신에 특검하자. 이 안은 이젠 어떻게 사라진 겁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특검은 지금 전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선 이 검찰에서 지금 감찰 결과 새 수사팀을 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 높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은 검찰 조사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특검은 구성 합의하는 데만 최소한 한두 달이 걸리고요. 수사하는 데는 3개월 플러스 알파. 그 다 합치면 아마 내년 봄이 지나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김봉현의 폭로에 의하면은 예. 그런 야당 인사 의혹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을 우려해서 특검을 주장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자당 인사 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상설적인 특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이번 검찰 수사에서 검찰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이 잘 해소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 예.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 출범시켜놓고 공수처에 맡기면 될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공수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특검 주장은 공수처 방해용 특검 주장이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거는 뭐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공수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공수처 출범과는 별도로 운영과 관련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의원님도 뭐 국정감사 계속 지켜봤겠습니다만 특히 법사위 윤석열 총장 출석하고 오늘은 추미애 장관 출석하고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 출석해서 추미애 장관을 맹비난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총장 이런 얘기했고 오늘은 추미애 장관이 그 말을 또 반박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계속해서 대립구도로 있는데 어쨌든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대립구도로 가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 임명권자를 사실상 부정하는 논리입니다. 네, 오늘도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상급자다 하는 것을 법적으로 주장했는데 당연히 그건 정당한 그 말씀이고요. 이 국감의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검찰총장이시면 공직자 신분답게 그에 맞는 처신과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국감장에서 하신 여러 가지 은행들은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들이 많았다. 그것은 아주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 몇몇도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 모양이네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인류는 절대 내 말에 절대라는 용어를 여간해서 잘 안 써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변합니다. 오늘 2부, 3부 온갖 문제연구소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특집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도움 줄 분 세 분 모셨습니다. 법률 전문가 김기태 미국 변호사 그리고 경제 전문가 두 분 더 나왔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한 6년 정도 와병했나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제 부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말 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편을 비롯한 포털에
모든 언론은 이 소식으로 도배됐는데 처음 이야기 듣고 우리 선대인 소장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동안 삼성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뭐 할 시대가 어쨌거나 저무는 거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삼성이 이제는 좀 준비가 됐나? 그 준비란 것은 어떤 얘기인 겁니까? 뭐 이제 이재용 시대가 왔다 이겁니까? 뭐 이재용 사실은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쓰러지기 전에도 뭐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이제 승계 작업을 진행해왔고 특히 2014년 앞두고 삼성물산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이재용 승계를 위한 그런 핵심적인 사업들을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면서 이 사법 뭐 판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삼성이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하고 사실은 이 사망 시점이 묘하게도 예. 맞물린다. 예. 이런 생각을 시중에서 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있죠. 저도 예. 뭐 그런 생각이 일부 들기도 하고. 네. 이병철 선대회장이 이건희 사실 자기 아들한테 남긴 뭐 유언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노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가 내가 만일 아파도 연명 치료를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 꽤 오랫동안 연명 치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5개월 동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우리 김대호 소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외신을 우선 하나 인용을 했으면 싶은데요. 예. 로이터 통신이 별세 직후에 발표한 통신의 내용을 보면 영어로는 tainted titan.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일부 언론들이 이것을 오점이 있는 거물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다 더 적확하게 한다면 이 tainted라는 것은 주로 좀 부패한 썩은 이런 데에 방점이 더 찍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국제 시각에서 볼 때는 이재용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부패한 경영인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뒷부분이 이제 타이탄. 그러니까 테인티드 타이탄인데 역시 거물은 거물이었다. 적은 기업을 크게 키우고 선 굵게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국제 시각에서는 더 와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신에서 사망하자마자 주요 이슈로 다 달았기 때문에 뭐 전 세계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었고 전 세계 재계에서도 거물로 바라봤다. 뭐 이 얘기는 맞는 것 같고요. 김 변호사님은? 저는 진짜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2014년 5월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지신 이후에 6년 5개월을 지금 투병하셨거든요. 그 사이에 온갖 뭐 소문이 아주 무성했었습니다. 뭐 사망설까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진짜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참 시기가 애매한 게 9월 1일 날 검찰이 그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2일 날 첫 공판이 또 시작되게 됐는데 지금 뭐 장례를 치르시냐고 아마 출석을 못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건희 회장님의 이 별세가 사망이 과연 앞으로 있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영향을 아예 안 끼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의 SNS에 애도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같은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빈소에도 방문을 했고 그 애도의 방점을 찍은 글을 썼는데 이낙연 대표는 명감을 다 이렇게 해서 뭐 보수 언론 쪽에서는 뭐 박원순 시장 사망했을 때 그렇게 했었냐 뭐 또 이렇게 또 그거를 갈라서 비판하던데 그 명과 암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죠. 명과 암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어떤 거물이었죠. 그런 점에서 그 이낙연 대표의 그 평가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가 함께했다라는 건 뭐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로 보여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37년에
록펠러가 미국서 사망을 했습니다. 록펠러 하면 세계적인 최고 부자로서 또 미국 종교계에서 존경도 받기도 하고 비판도 많이 받은 좀 사악한 측면도 많이 있는 양반인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그 기자들이 평가를 요청을 하니까 막판에 참 선행을 많이 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를 많이 했지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해온 악행과 비윤리, 불법을 덮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대목이 생각이 나요. 물론 그 이재용 이건희 부회장 회장의 업적도 다양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 회장 취임 이후에 해왔던 여러 가지 그 행태들, 이를테면 전환사채 헐값 매각에서부터 이어져온 쭉 일련의 행동은 좀 우리들이 그 보통 사람으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어떻게 좋게 마술이라고 그럴까요? 별의별 행태를 다 동원한 그야말로 어떤 비리의 끝판왕이 아니었나. 그래서 과정이 아무리 과정이 이럴진데 결과가 좀 좋다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덮고 훌륭한 인물을 보낸다라고 찬사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의당에서는 또 비판의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공의 방점을 찍고 정치권마다 다른 해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낙연 대표가 아마 이 공과 가를 다 언급한 거는 예전처럼 차기 대권 주자가 40% 압도적 1위를 했으면 아마 아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1, 2위로 다투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뭐 정치 평론가로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자, 우리가 오프닝 할 때 잠깐 들어봤는데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요 어록들 우리가 오프닝 때도 썼습니다만 또 모든 언론들이 주요 어록이라고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듣고 옵시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한번 바뀌어보자. 그 바뀌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부터 바뀌어봐. 자기. 간단한 것부터 바뀌어. 응? 내하고 약속해라. 내하고. 자기하고. 왜 그 경제적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참 어려운 질문이네. 흡족하다기보다는 낙태는 아니라고 보지.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끔 발탁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누르고. 예, 이건희 회장 육성을 들어봤습니다.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이것은 이병철 회장 타계 이후에 자신이 삼성그룹의 선장을 맡으면서 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또 유명했던 거는 정치는 사주다. 예. 뭐 이런 발언에서 기업은 이류고. 예,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끈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바짝 엎드렸다고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뭐 소위 말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 같아요. 이게 93년에 나온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고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여기 뭐 삼성 임원들을 전부 프랑크로 한 200명 되는 사람 다 불러올려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예, 선대선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당시에 경영권을 승계받고 나서 뭐 한동안 조금 임행이 장남이었던 임행이 이제 회장하고 상당히 좀 다툼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그 이건희표 삼성그룹을 만들어 가는데 그 이제 출발점을 사실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이제 삼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실 뭐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그만큼 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했을 수는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행태, 예를 들어서 이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재벌을 선단 경영식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이제 경영하는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약간은 자신이 바뀌어야 될 부분까지 바뀌지는 않고 이 아랫사람
한테 지시하는 식의 그런 변화를 주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프랑스에서 임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나올 때는 이게 어떻게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런 식으로 나올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참 의문이 드는 게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좀 연장선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에 이제 삼성 특검을 받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원포인트 특별 사면을 합니다. 예. 그때 했던 발언이 있어요. 온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형 없는 몇 년간의 최소 몇 년간의 실형을 살고 나왔을 상황인데 사실 감옥에서 전혀 살지도 않고 나와서는 자신이 행한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도 없이 온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고 변화할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준 행태였죠. 방금 얘기한 원포인트 사면은 올림픽 유치 이런 명분으로 해서 이제 혼자만 사면 받은 건데 이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나온 것은 당시 삼성 세탁기가 불량인 거 보고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결국은 TV와 세탁기 만드는 우리가 초일류 기업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임원들이 했고 이건희 회장이 다 바꿔라. 그럼 우리가 인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래 사람한테 지시를 했든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 자체로 인류 기업이 된 게 아니에요. 삼성이. 이렇게 상처하는 분도 계신데 김 변호사 보기 어때요? 저는 이건희 회장의 워딩 중에 가장 이렇게 키포인트가 되는 건 위기론이거든요. 위기다 항상. 그러면서 삼성 반도체가 잘 나가든 삼성 가정이 잘 나가든 어쨌든 간에 잘 나갈 때 또 호사다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기론을 꺼내면서 다시 한번 직원 이하, 임직원 이하 직원들의 고삐를 당겨서 좀 더 앞으로 초일류 기업으로 나가자는 말을 많이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가장 위기론의 정점이 됐던 게 1994년 6월 아까 말씀드린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여러 말을 했어요. 뛸 사람은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 놓는가. 이런 말도 했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임원들이 반대에도 밀어붙인다. 예를 들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것은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 때 붙어있긴 합니다만 이건희 회장의 고집 이런 것으로 더 많이 투자를 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에 투자한 게 아니고 미리 하고 있던 다른 회사를 뺏은 거 아니냐, 강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사업에 많이 투자해서 세계 1, 2위로 만든 건 아니냐. 반도체로 엄청난 실적을 올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반도체 투자하자마자 D램 시장에서 세계 1위가 되고 또 지금 요즘 SK 하이닉스가 이제 와서 좀 주력하려고 하는 랜드 시장에서도 이미 삼성은 발빠르게 1위로 올랐었죠. 그런데 사실 반도체를 왜 하게 됐느냐 시작에 대해서는 좀 전설 같은 위인전 같은 얘기가 좀 흘러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974년에 한국 반도체를 32살의 나이로 샀다. 미래를 내다보는 나이가 있어서 아버지의 반대를 뿌리치고 샀다 이러는데 당시에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가 재미교포가 하던 회사인데 시계 똑딱거리는 만드는 회사 이름이 반도체지 그것을 반도체 회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이른바 도쿄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반도체를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경영학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983년입니다. 데이코코 호텔에서 이제 삼성은 반도체 한다라고 한 게 1983년이면 이미 이건희 회장이 대권을 받기 4년 전이죠. 그리고 첫 해 1983년 초에 이미 64 D램 시장에서는 세계 1위가 됐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는 좀 이래 포장은 됐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시작한 이 삼성 특히 1983년도 당시에 왜 삼성은 반도체를 하게 됐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현직 출입 기자로서
당시 산업부, 당시에 그 상공부라고 그럴까요? 과학기술부. 정부가 그때 어느 정부인가를 떠나서 그때 정부가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재벌들이 별로 따라오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삼성이 그것을 탁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낸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보는 눈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건희 회장이 1987년에 인수를 해서 거기에 인재를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출신과 성분을 가리지 않고 반도체 쪽에 인재를 많이 데려와서 그 인재들에게 일할 기회를 많이 줬다. 뭐 그런 점에서는 경영자 리더로서의 좀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 업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건희 회장 이야기 이어나갑니다. 2부에서 이건희 회장의 어록 이야기를 하다가 반도체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아까 뭐 선대인 소장이 그 내로남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나오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그건 뭐 내로남불 아니야 이런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어록을 하나 알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부정은 암이고 부정이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 87년 삼성그룹 회장 취임 직후에 한 얘기인데 이런 거 봤을 땐 그 나에 대한 잘못은 잘 돌아보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이건희 회장에게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언제인가? 뭐 여러 극적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 형이 2명이나 있는데 그 2명을 제치고 막내로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갖고 온 거예요. 뭐 이것도 극적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어떻게 보여요? 그 지금 이맹희 회장이 이제 장남이고요. 이창희 회장이 차남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196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차남이 이창희 씨가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을 이제 사업 일선에서 이제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그 투서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투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병철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알게 되고 거기에 또 장남 이맹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되면서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도 않는 삼남이 이건희 회장이 1987년에 회장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앙금이 쌓였던 거죠. 네. 그 대목은 이건희라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삼성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저도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경제사에서 1966년 그 당시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1965년에 우리가 한일 이 청구권 협상을 타결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 그러니까 유상 3억, 무상 2억 달러 돈을 받습니다. 그 자금 중에 일부가 미쓰이로부터서 우리 비료회사 짓는 공장 기계 설비 돈을 원래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쓰이가 돈을 못 주겠다 해서 물건을 주겠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협약 위반이죠. 그런데 그 물건을 들어오는 거기다가 물건을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삼성에서 기계가 들어오는 자리에 삿가린을 좀 실어 오겠다. 이게 이제 들어오는 그 건설회사가 시멘트를 싣고 와야 되는데 삿가린을 싣고 오면 그 덩치에 비해서 훨씬 시멘트보다 비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밀수를 하는데 그 밀수 사건을 동아일보가 특종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동아일보 보도 때문에 중앙일보를 창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중앙일보 그 선배들의 어떤 비사에 보면 정언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모든 것을 요즘 이건희 회장도 여러 번 했죠. 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은퇴한다. 물러났었어요. 물러났었는데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병철 회장은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다. 박정희가 시킨 거다. 예. 그래서 박정희 그 돈의 80%는 박정희한테 가는 거고 우리는 얼마 먹은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병철 회장의 그런 어떤 면피성 발언이 좀 고통스러웠겠죠. 진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이제 아들 이맹희로 정권이 넘어갔는데 삼성그룹의 정권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치 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제평론가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예 이 기회에
이병철 회장을 잘라버리고 아들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거기에는 명분이 하나 필요하다. 내부에서 투서를 하나 해달라. 그 투서가 자 삼성그룹 내에서 이것은 사카린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작한 것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끌고 들어간다. 이것이 이창희 씨의 청와대 투서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병철 회장 입장에서는 내 아들들이 내를 죽인다 이럴 수가 있어? 분기탱천했고. 그렇죠. 왕자의 난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창희 씨는 교도소도 갔다 온 신분이고 바로 잘렸고 네. 그 배후에 이맹희 너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또 이맹희 씨는 당시에 우리 옛날에 조선조의 왕들이 선의를 하면 아들한테 맡겨놓고 아들이 너무 잘하면 막 치지 않습니까? 이맹희가 장남으로서 잘하는 모습을 상당히 견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아들 둘을 쳐내고 그 대타로 사실 어부지리로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의 승계자가 대승자가 된 거죠. 예. 상당히 극적인 대목. 예. 사카린 밀수 사건은 삼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당시 박정희 정권이 밀수는 4대 악이라서 최대 사형까지 시켰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재벌그룹이 이럴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된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동양방송에서 그 삼성을 옹호하는 방송했다가 뭐 박 대통령이 그걸 보고 진노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박정희가 그 80%를 먹었다. 근데 사실 박정희가 아니고 김용욱이 갖고 왔다 뭐 별의별 소문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네. 이 사건으로 삼남이 이제 승계하게 됐다. 뭐 그런 계기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바로 위의 형인 이창희 씨는 세안미디어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사가 결국은 없어졌고 첫째 형은 CJ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본인은 해외로 또 계속 떠돌면서 야인생활을 했잖아요. 야인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뭐 동생한테 그 양반이라는 소리도 듣고 이랬는데 이런 거 보면 가정사는 굉장히 순탄치 않았다. 또 막내딸도 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사망한 일이 있었고 이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보면 꼭 돈이 최고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것 때문에 가족이 다 싸우고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복은 화하고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복이 들어왔다가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희 회장님의 이 일생을 이렇게 쭉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돌아보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명가암 얘기했는데 네. 그중에서 또 가장 크게 잘못된 점은 비자금 아닌가. 뭐 임원들 계좌로 잔뜩 만들어서 비자금 만들기도 했고 또 뭐 전환사채 아까 소장님께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은 돈 60억 갖고 저 몇백조짜리 삼성 갖고 간 거 아니에요? 세금 얼마 안 내고. 그럼 근데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이 받을 때도 또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회적 기업의 가치라는 게 있는데 기업의 가치라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승계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승계라는 것도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뭐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사실 뭐 경영권과 소유권을 이렇게 분리해서 뭐 가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 소유권을 가지면 경영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지분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승계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뭐 그 사회자께서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90년대 중반에 딱 60억 정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16억 정여세만 딱 낸 상태에서 이 계속 삼성 계열사 특히 비상장 계열사들을 헐값에 이재용을 비롯한 삼남매에게 몰아주고 예.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특수 관계자들이 앞에 관계자들이 다 권리를 포기하고 이재용을 비롯한 삼남매한테 그 권리들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60억으로 한 몇 년, 3년 만에 한 700억 정도로 불리고요. 700억을 가지고 다시 뭐 이건희 회장 쓰러질 때쯤에는 뭐 5조 원, 10조 원 가까운 그런 이제 이 재산으로 풀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와서는 삼성물산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이 그룹을 지배하기 위한 그 핵심 구도로서 삼성물산을 사실상 이제
뭐 지배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던 그런 그 굉장히 뭐 회사는 작지만 지분은 많이 갖고 있던 뭐 제일모직 같은 그런 회사들을 삼성물산 기존의 그 건설 또 상사 부문이 있던 그런 삼성물산을 훨씬 큰 덩치를 갖고 있던 그런 회사들을 사실 집어먹어버리죠.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가치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신출기물한 이 편법 또는 뭐 불법의 성격도 상당히 강한 이런 승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정말 삼성이 제대로 이 거듭나려면 사실은 이런 편법 불법 이 승계의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자, 뭐 근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지금 합병을 하고 증여를 하고 뭐 이런 문제 고위 공무원들도 또 정부에서까지도 이렇게 했었다는 게 좀 가슴 아픈 일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삼성 그룹에 가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부재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물론 뭐 지난 주말에 타계 소식이 전해지고 오늘 삼성 관련 주식들은 다 올랐던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하죠.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기자회견 내용 듣고 왔는데 뭐 이 기자회견 내용은 재판부에서 이거 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이건 헌법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 당연히 지켜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껏 이게 안 지켜져 왔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영권 승계 문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김대호 소장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병철 회장 때부터 또 이건희 회장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게 문제가 터지면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몇 번 했고 이건희 회장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것과 아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삼성의 최고 경영자의 사과는 이제 좀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이 재계의 비리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삼성만 꼭 그랬다고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삼성에 대해서 좀 이제 과도한 이 관심 이런 것이 하나의 투영된 결과라고는 볼 수도 자기들을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이 뉴 삼성이라는 선언 이름 아래 한 행동은 그러니까 행동이라기보다도 새로 한번 삼성을 이렇게 보겠다 또는 각오를 밝힌 내용, 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했다는 것도 물론 조금 희극성일 수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면 사태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못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1966년도 당시로 돌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은 한국 비료의 주식 51%를 헌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 불법 합병 의혹이 있는 대목에 대해서 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주 사법부 판단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문제를 떠나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제일모직이 컸냐 삼성물산이 컸냐 거꾸로 지분을 해놓은 거에 대한 전혀 문제인식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삼성이 잘 모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정도의 뉴스는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이제 앞에 인용한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사과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좀 우스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습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 지금 재판 절차가 다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면 거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성의 발표문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걸 파기환송심으로 내려보냈고 근데 파기환송심에서 바로 재판을 한 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봐라.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에서 그걸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까 무노조 경영 안 하겠다, 뭐 불법 승계 앞으로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반성문 비슷한 걸 그것도 두루뭉실한 용어로 내놨는데 이런 현실 자체가 굉장히 웃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그 준엄한 법의 어떤 판결, 심판 이런 것들을 모든 국민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동등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왜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은 이걸 비켜가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처음에 소감을 물었을 때, 삼성그룹이 이젠 준비가 됐나? 뭐 이거 플러스 또 하나 제가 덧붙이자면, 정말 어찌 보면 동정표를 얻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에 우연히 사망이 일어났네? 이런 생각까지 동시에 드는 겁니다. 예. 파기환송심이 곧 열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그럼 열리게 되면 뭐 준법감시위원회에 뭐 그런 반성 조치도 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건희 회장 사망을 계기로 해서 대다수의 언론들에서 사실 이런 공과를 가리기보다는 추모 정세의 이 저전 그리고 찬양 일변도의 그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그러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법체도에 없는 것인데. 없는 것입니다. 미국 건데 갖고 왔던 거고. 제가 잘못 저질렀으면 이런 제도를 뭐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바로 판결하겠죠. 그래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뭐 만들어라라고 해서 얘기했던 그 정준영 부정판사에 대해서 4월 달에 박영수 그 특검팀이 그 재판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형량을 예단하고 이런 거 한 게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고를 하기 전에 뭔가의 형량을 예단하고 뭔가 이게 심증을 가지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했는데 9월 18일 날 이게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왜 갑자기 뜬금없이 꺼내지는 않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찾은 게 우리나라의 법은 없고 2004년에 지금 미국 그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에 하나인데요. 마치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형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다른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준법감시위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 사인 지금 하고 있는 불법유기 회계재판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같은 경우도 불법 승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저지른 범죄를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그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가 적용이 되려면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 아닌 삼성 그룹 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기준이지 이재용 그 부회장 개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체가 전혀 틀리다. 아닌 걸 갖고 왔고 요게 그전에도 한번 적용 적이 있습니다.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회장님. 재판 2008년. 네. 이게 기업 회장들 재판 때만 적용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오늘이 방금 우리가 한 이야기인데 이 미래전략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이병철 회장 때는 비서실이었죠, 이게. 비서실이었다가 비서실이 너무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먼저 잘못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도 알겠다, 반성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비서실을 없애겠다. 그리고 나서 만든 게 미래전략실인데 비서실은 했던 일을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그래 지금 미래전략실을 없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없앴을 것인가 의구심을 갖는 게 예전에도 또 한번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좀 미래전략실 이름만 바꾸지 말고 좀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상속세 이야기를 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속세가 주식을 18조 정도로 했을 때 이제 10조다. 나머지 뭐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선대인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상속세가 너무 많다. 뭐 전 세계적으로 1등이다. 이걸 우리 언론이 계속 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이게 짧게 뭐 그냥 코멘트하긴 좀 그러긴 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뭐 그 나라의 법 체계 안에서 사실 상속세가
뭐 되게 높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낮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지금 이 상속세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지켜서 내는 뭐 재벌 기업이나 이런 그룹들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율은 형식적으로 세율은 높습니다만 실제로 그 상속세가 제대로 이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 이재용 부회장이 내게 될 상속세 문제만 보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18조 원 정도에 대해서 뭐 10조가 넘는 그런 상속세를 내야 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미 15년부터 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거지만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딸랑 한 40몇억 원의 그 돈을 가지고 몇 조 원의 자산가가 돼 있는 이 현실. 이게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거의 부과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상속세가 제대로 이렇게 부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대한민국 현실상으로 보면 왜 재벌 그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것들이 부과가 되지 않고 있느냐. 오히려 좀 따져물어야 될 상황인데 이게 막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지금 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또 내게 될 거라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마치 이게 상속세를 자꾸 경감해줘야 된다는 어떤 여론을 만들고 있는 듯한 언론 보도 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몇억 세금 내고 삼성그룹 전반을 지배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다는 그러니까 얘기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자산 가치만 그런 거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룹의 지배권을 실제로 그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도 이 뭐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수백조 원의 그런 어떤 권한을 넘겨받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선대인 박사님 말씀 아주 공감을 하고요. 선 박사님 얘기는 아마 이제 우리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질 실효 세율이 얼마냐. 자기가 총 상속받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본다면 세율은 굉장히 우리나라 재벌들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 액면 세율과는 좀 다르다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대하게 지금 언론들이 착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상장사 주식만 오늘 가격으로 18조인데 그 18조를 이제 할증 세율까지 곱해가지고 12조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18조를 그냥 상속받을까요? 저는 또는 자, 지금 6년 이상의 그 병상에 있었던 기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 단순하게 재판 날짜를 맞추느냐 이것보다도 바로 상속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6년 동안 있으면 그리고 우리는 많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건희 회장이 중간에 의식이 돌아왔다. 라는 언론 보도를 많이 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사실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정신이 돌아왔을 때 유언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어떤 개연성은 다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면 자 유언장을 쓸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그것을 재단에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헌납하는 것처럼 18조를 헌납하는 것처럼 하고 그것을 실제로 뒤에서 삼성문화재단을 통해서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활용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세부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